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좋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트럭이 들어와야 하니 비켜주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트럭 기사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왔다. 70 중반의 박인철 노인과 아내 김순자는 서둘러 공장 출입구 한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두 사람 모두 한때 반듯했을 옷차림이 이제는 낡고 바랜 모습이었다. 인철은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했고 순자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걸이가 불편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작은 공장은 희미한 전구 불빛만이 입구를 겨우 밝히고 있었다. 안쪽에서는 오래된 기계들이 덜컹거리며 소음을 토해냈다. 11월 초순 저녁이라 공기는 이미 차가웠다. 출입구 바로 옆에는 아들 박재훈과 며느리 김유정이 서 있었다. 재훈은 40대 중반, 유정은 40 초반쯤 보였다. 두 사람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공장장님이 금방 오신대요. 일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재훈의 말투는 건성이었다. 마치 짐을 내려놓듯 던진 한마디였다. 인철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우리 괜찮으니까 너희는 먼저 가거라. 걱정 마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밝게 말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갈게요. 일 끝나면 연락드린다니까 기다리세요. 유정이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며 이미 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재윤도 황급히 뒤따랐다. 철컥.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장 안까지 울려 퍼졌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노부부는 어둑한 공장 입구에 홀로 남겨졌다. 인철은 멀어지는 차 후미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순자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아들 바쁜 거 알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가에는 어느새 서늘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그날 밤 노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는 공장 한켠 컨테이너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재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재윤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관련하여 급하게 뵐 일이 있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틀 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법률사무소 로비.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해질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차분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지만 입구 쪽 의자에 앉은 재윤과 유정의 표정은 불편하기만 했다. 재윤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다리를 떨었다. 유정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왜 변호사가 갑자기 우릴 부른 거야? 부모님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킨 건 아니겠지? 유정이 작은 목소리로 재윤에게 속삭였다. 글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전화로는 자세히 안 알려주더라고. 재윤도 불안한 듯 답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변호사 최민석이었다. 민석은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침착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재윤 씨, 김유정 씨 맞으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석이 명함을 건넸다. 재윤이 어색하게 받아들었다. 저희를 왜 부르신 건지, 혹시 부모님이 무슨 일이라도. 재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 끼어들었다. 회의실로 가시지요.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을 안내해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민석은 서류를 펼치지도 않은 채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두 분께서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입니까?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윤은 유정을 힐끗 쳐다보았다. 유정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게 한 사흘 전쯤이요. 일 도우시라고 산속에 있는 공장에 모셔다 드렸는데 재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그 공장 말입니다. 사흘 전에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었고 안전 기준도 미달이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두 분을 모신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재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은 하셨습니까? 민석의 질문에 재윤과 유정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다. 민석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종이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재윤 씨, 김유정 씨, 두 분께서 부모님을 그 공장에 모셔다 드렸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장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간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윤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민석은 서류 한 장을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곳에는 공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공장은 10년 전부터 무허가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소방시설도 없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학약품을 다루는 작업장이었습니다. 유정이 사진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희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냥 포장 같은 거 도와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몰랐다고요? 민석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다. 그럼 두 분은 부모님을 그곳에 모셔다 드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윤은 고개를 숙였다. 유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았다. 바빴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요. 민석은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다. 사흘 전 관할구청에서 공장 폐쇄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구청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 한 컨테이너에서 두 분을 발견했습니다. 재윤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부모님이요? 그럼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인철 어르신과 김순자 어르신은 그날 밤 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 안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유정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니, 그럴 리가. 공장장이 돌봐준다고 했는데. 공장장이요? 민석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공장장이라는 사람은 폐쇄 명령이 떨어지자 그날로 잠적했습니다. 노인 두 분만 남겨둔 채로요. 재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석은 서류를 덮으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재윤과 유정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짐작하면서도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다. 민석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손수건 한 장과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손수건은 세월의 발에서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한쪽 귀퉁이에는 서툰 바느질로 수놓은 글자가 남아 있었다. 재윤아, 힘내라. 재윤은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운동회에서 달리기 할 때 들고 뛰었던. 재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4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서 산 새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윤의 집에는 그럴 형편이 안 되었다. 아버지 인철은 밤늦게까지 남루한 천 조각에 바늘을 꿰며 아들을 위해 손수건을 만들었다. 아버님께서 이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민석의 말에 재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접힌 종이를 펼쳤다. 편지였다.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다. 재윤아, 유정아. 아버지가 글을 잘 못 써서 이렇게밖에 못 쓴다. 미안하구나. 너희가 바쁜 거 아버지도 안다. 세상 살기 힘든 거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마지막에 너희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어머니 무릎도 아프고 아버지 허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편지를 읽던 유정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종이 위로 똑똑 떨어졌다.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유정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재윤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변호사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석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인철 어르신과 김순자 어르신은 구청 직원이 발견했을 당시 심하게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입니까? 재윤이 급하게 물었다. 성북중앙병원입니다. 하지만 민석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요? 하지만 뭡니까? 유정이 다급하게 물었다. 민석은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두 분 모두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했습니다. 특히 김순자 어르신은 지병이셨던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재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요? 네. 박인철 어르신은 일반 병동에 계시지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재윤은 손수건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유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석은 테이블 위에 새로운 서류를 펼쳐놓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 관련해서입니다. 그 말에 유정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재윤을 쳐다보았다. 재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재산이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윤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민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박인철 어르신께서 30년 전에 사두신 경기도 양주 땅, 그리고 15년 전에 구입하신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두 분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재윤과 유정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게 저희 명의로 이미 넘어온 줄 알았는데요. 유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직 두 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박인철 어르신께서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날 구청 직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재윤이 물었다. 민석은 서류 한 장을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두 분의 모든 재산을 양로원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재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전부 기부요? 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줘봤자 우리처럼 버려지는 노인만 늘어날 텐데 차라리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는 게 낫다고요. 유정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저희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살 집 마련하려고 기다렸던 건데. 민석은 차갑게 유정을 바라보았다.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을 산속 공장 컨테이너에 사흘씩이나 방치하셨습니까? 유정은 할 말을 잃었다. 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다만 박인철 어르신께서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마지막 한 번은 용서하고 싶다. 하지만 재산은 줄 수 없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이 깊은 침묵에 잠겼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회의실 유리창을 힐끗 쳐다보고 갔다. 재윤과 유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 주소와 병실 번호는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찾아뵙고 싶으시면 가보십시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다. 재윤은 손수건을 내려다보았다. 유정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재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11월 중순, 해는 이미 기울어 거리는 어스름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재윤은 주차장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손수건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다. 여보 괜찮아요? 유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차장 한쪽 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등을 기댔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숙이며 무릎에 손을 짚었다. 하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유정은 남편의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냥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장장이 일 시키고 저녁에는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유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믿었나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확인도 안 한 거 아닌가요? 재윤은 고개를 들어 유정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부모님이 전화하셨을 때도 우리 받지 않았잖아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날 저녁 장모님이 전화하셨을 때 저는 회의 중이라고 끊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 오셨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무시했어요. 재윤도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도 저한테 문자 보내셨어요. 재윤아, 여기 춥다. 언제 데리러 오니 하고요. 저는 읽고도 답장 안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오며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가 지나갔다. 우리가 한 짓을 이제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해요? 유정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들 만나면 늘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자랑했잖아요. 효자, 효부라고 소문났잖아요. 재윤이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다. 겉으로만 모신 거였어요. 명절에 한 번씩 밥 차려드리고 용돈 몇만 원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유정은 가방에서 아까 받은 편지를 꺼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읽었다. 장인어른께서 사랑한다고 쓰셨어요. 우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쓰셨어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부모님을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좁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멀리했는데 재윤은 손수건을 꼭 쥐었다. 그 낡은 천 조각이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죠? 그는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유정도 남편 옆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주차장을 지나갔다. 두 사람의 옷깃이 펄럭였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재윤과 유정은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갔다. 병원으로 가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부모님이 사흘 동안 버려졌던 그곳. 그들의 고통이 어땠을지 직접 느끼고 싶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30분쯤 오르자 낡은 공장 건물이 나타났다. 녹슨 철문에는 출입금지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잠시 그 앞에 멈춰섰다. 여기가 맞죠?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날 제가 부모님을 여기 내려드렸어요. 재윤의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다.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마당은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여기저기 버려진 기계 부품들이 녹슬어 있었다. 건물 한쪽에는 낡은 컨테이너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저기 저 컨테이너 같아요. 유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두 사람은 천천히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다. 낙엽을 밟는 바스락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컨테이너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재윤이 먼저 문을 완전히 열었다. 삐그덕. 녹슨 경첩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둡고 축축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의자 하나와 찢어진 담요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담요를 덮고 계셨나 봐요. 유정이 담요를 집어들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재윤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지금도 이렇게 춥네요. 그때는 밤이었으니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유정도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그 좁은 공간에 나란히 섰다. 재윤이 의자에 앉았다. 나무가 삐걱거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여기서 사흘을요. 아무것도 없이. 유정은 벽에 기대섰다. 차가운 철판이 등을 파고들었다. 저녁에는 더 추웠겠네요. 불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공간에 머물렀다. 부모님이 느꼈을 추위와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려 애썼다. 한참 후 재윤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여보, 우리 이제 병원에 가요.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야 해요.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모셔야죠. 진짜 아들, 며느리로서. 재윤은 컨테이너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요. 다시는 절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유정도 두 손을 모았다. 장인어른,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를 나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재윤이 멈춰섰다. 여보, 우리 병원 가기 전에 꽃이랑 과일 싸가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국화꽃이랑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사과.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주말마다 찾아뵙기로 해요. 아니, 주말뿐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재윤이 유정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유정도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잘해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산길을 내려갔다. 석양빛이 차창을 물들이고 있었다. 성북중앙병원 5층, 복도는 조용했다. 재윤과 유정은 손에 국화꽃과 사과를 든 채 병실 앞에 섰다. 512호. 아버지 박인철이 계신 곳이었다. 재윤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보, 들어가요. 유정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병실 안 창가 침대에 아버지 인철이 누워 계셨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다. 인철은 눈을 감고 계셨다. 여윈 얼굴과 주름진 손이 하얗게 보였다. 아버지. 재윤의 목소리에 인철이 천천히 눈을 떴다. 잠시 초점이 흐릿하다가 아들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인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윤아 왔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재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국화꽃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아버지를 그런 데 두고 왔어요. 추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흘씩이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인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부드러웠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더 미안하다. 너희한테 짐만 되어서.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재윤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제 인생 전부예요. 저를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유정도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가 인철의 다른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며느리 도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인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세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재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내일 일반 병실로 오신단다.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셨어. 재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인철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서랍 열어봐라. 재윤이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나왔다. 아버지가 병원 오면서 챙겨온 거다. 간호사분이 공장에서 가져와 주셨어. 재윤이 사진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3살쯤 된 재윤이 아버지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합격증을 들고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아버지가 내 사진을 다 모아뒀구나. 평생?
인철이 작게 말했다. 재윤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아버지랑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게요. 방도 따로 드리고 편하게 모실게요. 재윤아, 그런 말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편하구나.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너희도 살기 바쁘잖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유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매일 저녁 함께 밥 먹고 주말에는 산책도 같이 가요. 인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해가 저물어 병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켰다. 재윤과 유정은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렀다. 밤이 되어 병원 복도가 고요해졌다. 재윤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유정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 뵙고 싶어요. 그래라, 아들아. 어머니도 너희 보고 싶어 하실 거다. 재윤과 유정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유정이 재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랑합니다.